묻지마 범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범행의 동기나 대상이 불분명할 때 종종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도 지난 2012년 8월 18일 일어났던 묻지마 범죄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평온한 토요일 저녁 수도권 전철 의정부역에서였습니다. SNS와 인터넷에 흉기를 든 남성이 전철 안과 승강장 안에서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고 사람을 다쳤다는 아주 다급한 글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죠. 잠시 뒤부터는 이 아수라장된 의정부역의 상황을 전하는 언론의 속보 자막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유유히 범행 현장을 벗어나려던 흉기 난동범을 시민들이 대처 끝에 제압을 했고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평안한 주말 저녁을 공포로 물들인 이 범인의 정체, 그리고 이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재판부는 무려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이 범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사람들도 북적이는 휴일 저녁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는데 대체 왜요? 이게 2012년 제가 제가 살고 있는데도 의정부구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얘기도 많이 됐었는데요. 네. 2012년 8월 18일 날 오후 6시니까 그것도 이제 24신법으로 하면 18시입니다. 그러니까 8월 18일 날 18시경에 1호선 의정부역 전동차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가해 남성이 열차, 이제 의정부에서 서울 쪽 방향이에요. 열차 두 번째 칸에 타가지고 세 번째 칸으로 걸어가면서 침을 탁탁 뱉은 거예요. 근데 그 뱉은 침을 거기 앉아있던 대학생의 이 몸에 맞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따졌겠죠? 그러겠죠.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대꾸도 안 하고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이 맞은 학생입니다, 대학생. 학생하고 옆에 있던 여자가 같이 쫓아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막 타려는 그 남성에게 항의한 거예요. 그러면서 붙들고 경찰이 신고하겠다. 왜 침 뱉느냐. 이러는 순간에 갑자기 이 남성이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마구제비로 휘두르면서 그날 상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침을 맞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침을 튀겼으면서 항의하는 남성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나를 가만히 놔둬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망상을 꿈꾸기를 그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기한테 무엇인가를 나무라듯이 하는 것에 대한 망상 때문에 공격성이 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갑자기 휘둘러갖고 큰 범죄가 된 거죠. 지금 지하철 안에 그 시간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많죠. 텐데 피해자는 그럼 몇 명이었던 건가요? 처음에 이제 남자 대학생이랑 여성 한 명이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따라오니까 흉기를 먼저 1차로 휘둘렀고요. 이 사람들을 다치게 한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대로 쭉 역사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반대쪽 승강장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다시 승객 6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총 다친 사람이 8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면 빨리 도망가거나 그럴 텐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느릿느릿한 아주 유유한 걸음으로 다시 역사로 올라와서 개찰구를 지났고요. 인근에 이제 지하상가로 이동하다가 뒤쫓아온 공익요원과 시민들과 대치하다가 검거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침을 뱉으면서 사건이 시작되기부터 검거되기까지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분 사이에 모든 일이 일어났으니까 의정부 역사가 해당 플랫폼과 그다음에 객차 안에는 정말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로 휩싸였었죠. 그랬겠네요. 자, 10분 사이에 흉기 난동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8명입니다. 전철에서 내리거나 기다리던 승객들이 갑자기 피해자가 된 상황,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시의 시민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뛰어오더니 저랑 눈이 마주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뛰어오시다가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 쪽을 가격을 하셨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손을 올려가지고 얼굴을 좀 많이 노리셨던 것 같아요. 정말 순식간에 난리가 났었죠. 도망 다니고 어떤 걸 잡으러 다니고
위원님, 얼굴을 노렸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아마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휘두른 그 흉기를 가지고 얼굴 쪽을 집중 공략한다. 그래서 아마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방송에서 부적절하지만요, 흉기의 종류에 따라서 공포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사용했던 그런 거는 뭐 연필을 깎는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굉장히 날카로운 날이 있는 그 흉기란 말이죠. 예. 그거를 휘두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있는 사람들한테 덤빌 때 그 순간에 느꼈을 그 피해자분들의 공포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현장에 가 있었으면은, 그리고 만약에 네. 피해를 당했다고 했으면 전철뿐만이 아니라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당분간은. 네,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엄청날 것 같아요. 아까 얼굴 공격이라든가 이 목 위에 보면 보통 그런 걸 디퍼서널리제이션이라고 개인화된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공격을 당했을 경우는 사실은 그 상처 자체가 아물어도 그게 다시 또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상황에 들어가는 그 즉시 옛날 공포가 다시 늘어나는,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네.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상처가 아물더라도 이렇게 오드로 갈릴 예. 수가 없는 그런 부위를 그렇죠. 공격했다는 점에서 예. 되게 정말 잔인한 수법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저렇게 공격을 당하거나 그렇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이 보인다면은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시민들 입장에서 그 사람을 제압하거나 검거하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시민들께서는 일단은 그 현장에서 비껴나고, 그 다음에 그 피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네. 다만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범행 행동 동선은 쭉 봐두는 게 좋겠죠. 어디로 도주했고 뭐 이런 거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요. 영무원, 그 다음에 고객의 그 안내센터라든지 이런 데다가, 가스총이 전부 지급되는 그런 역할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와 여성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설라고 하지 마시고 네. 대신 근데 어린아이나 여성이 있을 경우는 그 남성분들은 보호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시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 남성 술에 취한 건 아니었어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사건은 뭐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그 위험했던 사건이고, 사실은 여러 사람이 다치고 또 목에 이렇게 또 10cm 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네. 위험했던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30대 남자인데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또 술을 먹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네.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약물에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거리를 찾으러서 신설동 쪽으로 가고 있던 길이라고 그래요. 일거리를 찾으러. 예, 이 사람이 이제 일거리를 찾아가는 길인데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도 여인 속에서 나와가지고 일거리를 찾아가다가 이렇게 이제 분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한참 일해야 될 나이대에 일자리가 없었다고 하면 일자리에 대한 불만도 좀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폭탄 상태였죠. 그러니까 심지가 불쳐지지 않은 상태의 폭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누구라도 걸리게 되면 그 폭탄이 터질 부분이었기 때문에 분노가 이제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된 거지. 거기서 누가 뭐 시비를 걸고 말 거는 것 사람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람 자체가 네. 애초부터 분노 상태였다고 볼 수 정말 있는 거죠. 시한폭탄 같은 예. 존재였군요. 흉기 난동범이요. 40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타인과는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폭력성을 가지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또 언제부터 폭력성을 띠었던 걸까요? 저희 채널A 취재진은 당시 흉기 난동범의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죠. 아들이 얘기해서 뭐요? 그 속성이 생긴 아들 학생 시절에는 생전 예예 하고 그렇게 했지라 옛날 조용했지라. 중학교 되는시로 애들이 저 친구들이 때려서 함께 그렇게 안 다녀갖고 때리고 그냥 책보 뺏어서 가방에서 책 땅에다 쏟아놓고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조용했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이걸 축적된 분노라고 하거든요. 축적된 분노가 어느 순간인가 터지는데 그 터지는 방식은 자기가 피해를 당했던 방식입니다. 폭력의 방식으로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사실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게끔 사전에 치료를 하고 그 분노를 풀어주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네. 아마 이 가해자는 그런 기회를 못 얻은 것 같습니다. 참,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왜 당장 어제만 해도
비슷한 역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잖아요. 네, 어제 오전 11시 반쯤에도 지하철 성신여대역 입구 근처에 있는 거리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10대 여성과 50대 여성의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했고요. 다시 또 구청 쪽으로, 성북구청 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사람, 시민 2명에게 허리띠를 휘두르기도 하고요. 네. 목을 이제 주먹으로 때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흉기로 다친 이분들은 다행히 이제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방금 소개해드린 사건과 패턴이 비슷합니다. 피해자는 범인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였고요. 얼굴과 목 등을 노렸습니다. 범행 이유를 묻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해서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들과 이 기초생활수급비 지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경찰은 어쨌든 실제로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관련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지하철역 근처라고 하면 정말 개방된 공공장소인데 이런 데가 아주 손쉬운 분노를 표출하는 범행 대상을 물색할 수 있는 장소로 전락했다는 부분, 시민들이 참 불안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발적인 범죄, 묻지마 흉기 난동. 실제로 많이 늘고 있나요? 맞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지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4대 범죄가 48만 건 정도가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 16만 건, 그러니까 33%가 우발적 범죄였습니다. 4대 범죄라는 것은 이제 보통 상해라든지 폭행, 강절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발적 살인을 보면요, 이것도 4대 범죄에 들어가는데 357명으로 그 전에보다 또 몇십 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 저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섭네요. 언제 내가 당할지도 모르는 공포감을 안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래서 이 남성은 체포가 됐나요? 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 8명을 가해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역사를 빠져나갔어요. 한 120m가량 달아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역사를 빠져나갈 때도 무슨 뛰어서 도망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평소 걸음대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걸어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 한 3명이 쫓아갔거든요. 네. 가서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흉기를 우산대로 내리쳐가지고 떨어뜨리게 했어요. 그리고 검거하려고 그러니까 바지 주머니에 또 같은 흉기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또 꺼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좀 끌다가 경찰이 현장에 와가지고 6시 45분경에 체포를 했습니다. 아니, 흉기를 들고 있다가 흉기를 떨어뜨리니까 또 다른 흉기를 꺼내 들었다. 그럼 늘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계획 범죄자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면서 좀 착안을 한 것 같아요. 한 2개씩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닌다면 이거는 어떤 목적이지? 이제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은 경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본인이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 많이 하는데 네. 목수일을 가끔 하면서 작업할 때 필요해서 들고 다닌 것이다. 이렇게 이 경찰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예. 또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는 또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승객 2명을 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머물던 객실에서 또 다른 둔기가 또 몇 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계획범죄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았죠. 자존감이 낮은 이런 은둔형 외톨이 범죄자들은 호신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건 자존감이 낮은 망상적 장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발적이든 아니든 어쨌든 벌은 받아야겠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은 검찰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그다음에 치료가 이런 거 등등을 했는데요. 네. 본인이 최후 진술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이 피해자들한테 상처를 입힌 거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권고하고 치료가 그다음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이 정도. 그다음에 특별히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또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도 봤고요. 살해에 고의가 있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본 것 같은데, 흉기를 휘두른 게 살해의 고의라기보다는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징역 7년형을 구형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사건 항소심까지 갔습니다. 2심까지 가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양형이 좀 더 너무 낮다고 하는 검사 측, 그 다음에 너무 높다고 하는 피고인 측 모두 항소 이유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는 묻지마 범죄는 개인만의 탓이 아니라는 고민을 내비치면서 범죄는 범죄다. 중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